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제법 일세 에피소드 4회, 에피소드 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 두 분,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보고 싶어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률 대변인 김한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제대변인 최지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저희가 두 번 쉬었죠? 네. 선거 때 한 번 쉬고 끝나자마자 이제 다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네. 이제 두 번 쉬고.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와갖고 벌써 두 번 쉬었는지도 몰랐어요. 네. 아니 저는 되게 두 분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누구보다도 잘하니까 차마 방송 아예 저는 그 주에 선거 끝나는 주에 방송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현장에서 총수님이 이제 나중에는 계속 와 계셨는데 직접 ENG 카메라 들고 막 저는 원래 다니시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어깨 싸움도 능하시고. 저는 저 예술이죠. 네.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혼자 다녔어요. 혼자 동안 다니다가 최근에 저희가 개국부 만들었고 한 건 얼마 안 돼서. 근데 김한규 대변인뿐 아니라 최지은 우리 대변인님 두 분, 뭐 우리 선거 결과를 떠나서 너무 수고하셨다. 우리 지지자들이 두 분에게 너무 수고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니까 힘내시고. 우리 그 PD님들은 커팅을 좀 잘해주세요. 커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3인 화면을 좀 잡아주시든가. 제가 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먼저 좀 선거 얘기 하지 말고 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마감이 오늘까지였어요. 6시였죠. 오늘 6시까지였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출마 권유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네. 좀 왜 그러면 이번에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좀 외면했다 그래갖고 최고위원 자리에 두 분 다 가셨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한 분은 최고위원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도 되게 많았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먼저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권유 받으셨어요? 뭐 주변 분들한테 권유는 좀 받았습니다. 네. 예. 기사들도 나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최지은 대변인도 고려 중이다. 그러니까 자천. 예. 뭐 권유는 받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서울 부산 시장 선거가 지면은 최고위원이 사퇴를 할 것이고 다시 선거를 할 것이다. 이런 그림을 많이 생각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도 우리 부산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신경을 안 썼어요. 최고위원 선거 맞아요. 자체에.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뭐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 도와주신 분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일요일 밤에 마지막 비행기로 이제 서울 도착해가지고 밤 10시 반 그때부터 좀 이렇게 멘붕 상태였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지지자들도 멍해서. 멘붕이고 다 멘붕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최고위원 선거가 있고 당장 뭐 한번 나가봐라 주변에서 하시는데도 제가 그걸 막 입력해서 막 그래 할까 말까 이렇게 상태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오늘이 이제 마감일이었고 뭐 그랬는데 사실 이제 저도 잠깐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기탁금과 그 선거 비용과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고쳐야 될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들을 3,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을 내라는 거 사실 만만한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 비용이 한 1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원 내에서는 후원회를 만들 수 있지만 원 외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도 부담이 됐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입법을 하지 못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뭐 이제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기회고 그렇긴 한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뭐 다른 방법으로도 당의 혁신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생각 자체를 제가 길게 할 시간도 없었고 저는 너무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해서 이후에 멘붕 상태로 지금 그것을 아직도 헤어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좀 고민을 하신 흔적이 있어요. 잠깐이라도. 잠깐 고민했습니다. 잠깐 주변에서 이제 젊은 여성 또 뭐 영남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고민을 했다가 저보다 다른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한규 대변인도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네. 권유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권유가 좀 더 많았으면 더 진지하게 고민했을 텐데 네. 그냥 몇 분이 그냥 얘기를 좀 해주셨고 네. 최지은 대변인하고도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서로 상대방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서로 나가라고 권유했구나. 네, 그러니까 뭐 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여성 의원들도 별로 없고 네네. 또 최지은 대변인은 또 아주 독특한 커리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대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위원보다는 사실은 청와대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청와대가 아마 이번 주에 비서관 인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네. 저희 방송 청와대 인사들이 보시면 바로 네. 전화가 오죠. 아니 뭐 있으면은 뭐 검증이라도 할 텐데 네. 검증 요청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네. 뭐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최고위원은 그냥 요번에는 초재선 의원님들 중에서 한번 기회를 가져보는 게 일단 우선순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입법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될 때라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고 네. 그건 직접 법안을 통과시킬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재선 의원들이 한 번은 더 기회를 갖는 게 맞는 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나가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갈까 또 고민을 했는데 전화 한번 좀 주시고 별로 이렇게 조수님도 얘기도 전혀 몰랐어요. 없고 전혀 제한 저는 뭐 이렇게 오늘 한 5시까지는 네. 이렇게 한 좀 손을 마감이 꼽히는 오늘인지 분이 모르고 끝나고 그러셨는데 알았어요. 네. 오늘 저녁에 갑자기 제가 저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네. 뭐 이렇게 회의하고 뭐 이랬는데 왜 안 나갔어? 막 다 이러시고 오늘 여기 오니까 그러시고 왜 하루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마감 이후에 이런 얘기를 저 하시면은 김남국 의원님한테 7시에 들었어요, 이 얘기. 아. 저는 전당대회 5월 2일이라서 그 전에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이고 그냥 최고위원은 나중에 등록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사람들께서 이제 더 이상 겸양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를 잘 드러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일부러 겸손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이제 집단 의사결정 구조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집행권이 없거든요.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이라 원외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원외에서 최고위원을 하신 분들을 좀 봤는데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그분들이 하기에는 현재 당의 구조상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 민주당이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뭘 망해요? 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그냥 보궐선거에 졌을 뿐이지. 네네. 앞으로 뭐 충분히 다음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다시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인재들이 있는. 네, 아니 이건 정상적인 지금 우리 174명의 유능한 의원들이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요번에는 뭐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동안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볼 때는 174명이 다 유능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좀 보내달라고 좀 해주세요, 방송에서. 저희 청와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네. 이런 인재들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막판에 네. 진짜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인재들 좀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대변인님 이런 얘기를 막 네. 방송에서 해도 되나요? 어때요? 그래요? 뭐 우리 방송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고 네. 뭐 말 잘못하면 바로 아니 그분들이 몰라서 저를 그렇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청와대 가신 분들 한 두세 분 계세요, 진짜.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 저희 방송 출연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좀 많이 나와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초선 5인방 네. 얘기를 제가 좀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네,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얘기만 하면 무슨 신문기자, 걔네들은 기다렸더니 조국, 니콜, 개총수, 이종원, 이렇게 엮는데, 저는 영광스러워요. 네. 조국 장관님, 저희는 끝까지 지키는 것도 저희 시민들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최고위원, 네.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당대표 후보는 송영길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 정한도라고. 용인시의회 의원, 29살. 네, 29살 시의원인데, 전 표창원 의원님 인턴을 네.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스펙 쌓기인가? 하여튼 도전은 나쁘지 않죠. 네. 어쨌든 이분이 좀 특이했고, 최고위원 중에 왜 많은 분들이 김한규, 그리고 최재형 대변인 두 분을 얘기하냐면, 저희가 강병원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그 다음에 백혜련 의원님, 서삼석, 전해숙 의원, 황명선.
시장님. 예. 예, 이분들 중에 5명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여성 1명은 무조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전혜숙 의원이랑 백혜련 둘 중에 하나네요? 네, 그 한 명이 이제 최소 꼭 되는 거고. 그리고 여성 그렇다고 최고위원으로 한 명만 돼야 되는 건 아니고 2명이 될 둘 수도 다 있는데. 그렇죠. 네. 5등 안에 들어가면 예. 둘 다 5등 안에 들어가면 둘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혁신위하고 뭐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게 최고위원 여성 2명은 꼭 해야 되는 걸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자동으로 될 수도 끝나고 있습니다. 저그 최지은 진짜 김만규 최지은 이름 딱 있으면 제가 보면 무조건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5인 체제 이게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잖아요. 2명. 네. 그럼 총 최고위원은 7명이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다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에피소드 4번째 시간은요. 네. 제가 잠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분 한번 떠올리는 게 너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봐서 아픔, 그다음에 후유증,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하자. 제가 김한규 대변인이랑 선거 끝나고 다음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우리 최지은 대변인이랑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쳐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죠. 최지은 박사도 똑같고. 근데 왜 내가 그걸 몸으로 느꼈냐면 진짜 두 분 고생했거든요. 우리 김한규 대변인이 아침부터 진짜 네. 무슨 수행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림자로 따라다녔고, 우리 최지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서 일명 벽치기라고 하는 유세차 타고 벽치기에서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2주는 거의 지역구에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캠프에 있었고, 캠프에도 캠프에 있었고. 있다가 옮겨갔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선거 기간 두 분 다 진짜 최선을 다하고 캠프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다 느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김한규 다시 봤다, 최지은 다시 봤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원외잖아요. 네. 본인 선거를 접은 거예요. 근데 본인 선거보다 제가 볼 땐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졌어요 또. 네. 기분이 어때요? 자꾸 내가 뭐 하면 이렇게 자꾸 오늘이 저희 낙선 1주년이거든요. 4월 15일. 네. 낙선 1주년. 4.15? 네, 4.15 낙선 1주년. 벌써 낙선 1주년. 네. 그래서 일주기로 하죠. 안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2번 연속 졌는데 좀 간절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후보를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박 후보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쭉 보고 같이 보면서 이제 애정도 많이 생겼고 마지막 날은 이제 선거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투표 동료 운동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시까지 투표니까 저희 지역에서 거의 7시까지 제가 전철역에서 했어요. 왜냐면 지금 빨리 집에 가시라고. 강남 분들 말고 강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빨리 집에 가서 투표하시라고. 직장이 강남이시는 네, 거예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선능, 삼성 이런 분들. 그래서 나름 내가 이게 왜 굳이 이거 내 선거도 아닌데 이렇게 이 시간에 듣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요번에 저희가 대패를 했지만 저는 의원들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요번에 민주당이 되게 좋은 점이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선거 운동원들이 원래 지역마다 사무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숫자가 네. 많이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은 숫자에 상관없이 더 늘 수 있어요. 네. 근데 자기 지역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보궐이라 되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국에 174명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서울, 부산으로 가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파란 잠바 입고 운동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역부족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만 그랬던 거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선 후보의 잘못 때문에 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박영선 후보 때문에 뒤지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에 대해서 좀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좀 미안한 마음, 당원으로서 미안한 마음.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심정이었고. 박영선 후보한테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힘든 시기에 이 자리를 맡게 했을까? 물론 민주당이 후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건 저 같은 신인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다들 좀 열심히 하게 된, 또 김영춘 후보를 지지했던 부산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얼굴이 되게 많이 탔다는 얘기를 들어요. 네. 영광스러운 훈장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진짜 또 따라다녔고, 저 개인적으로는 후보 차에 탄 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차를 쫓아다니는데 네. 저는 운전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자차로 운전을 하잖아요. 진짜로요? 그럼 네. 후보차 웬만하면 다 대변인들 같이 타는데. 아니, 거기에는 사진기사, 네, 수행비서, 네, 운전사 딱 네. 4인용 차고 그러면 정말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네, 거기는 차에 딱 대기하고 후보가 내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빨리 가서 또- 내리고 뭐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좀 힘들었고. 현직이었다 그러면 바로 또 국회의원이면 네, 아니 저희 지역 분들이 이제 처음에 운전을 같이 도와줬는데 지역 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유세차를 타고 지역에 제가 없으면 누군가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든 거 알아요. 저. 되게 힘들었고, 마지막에 그 이제 출구조사 나오고 나서 후보가 이제 당사에 와서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딱 나가야 되는데 기자들이 문을 꽉 앞을 지키고 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실무자들은 지하로에서 빠져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후보가 당당하게 그냥 혼자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가서 그냥 기자들이 가득 있는데 그 자리에 딱 서갖고 소감을 밝히고 이제 사이로 싹 사라지시는데 제가 그때 뒷모습을 보고 그 이후로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죄송하다, 우리 보좌진들이 잘 모시지 못해갖고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괜찮다고. 또 눈물 아니 울컥해요. 뭐 네. 괜찮다고 어려운 선거였다라고 하면서 음. 오히려 역시 이제 연륜 있는 정치인이니까 이제 저랑 강선우 대변인이 있었는데 오히려 위로를 딱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어요. 네. 후보님도 선거운동 딱 끝날 때 네. 우리 광화문에서요. 김한기 대변인님이 사회를 보셨거든요. 그렇죠. 저희 마지막 현장에 10시까지 있었는데 있었으니까. 그때가 참 저는 우리가 선거 결과 이기거나 지거나 그런 걸 떠나서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어두운 캄캄한 데서 네. 기자들 좀 있고 후보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왜 아름답던 게 있냐면 이분들 진짜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는 40%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진짜 막 7대2, 막 8대2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언론의 불공정함과 여러 어떤 악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두 분을 보면서 지금 울컥할 수 있다. 최진 박사 많이 울었거든요. 아니 저는 지지자분들이 사실 이번에 되게 힘든 선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들었어요. 주변에다가 설득을 하려면 네. 뭔가 이렇게 당에서 주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논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많이 못 드렸어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소위 밭갈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혹시 힘들어할까봐 기사 알려주려고 현장마다 와갖고 다 응원하시고. 근데 이거 되게 고맙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진짜 저도 박영선 장관님이 그 이기구식을 떠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수고했다고. 그러길래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서로 전화하기 미안하고 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저희가 직접 많이 겪었는데 부산도 제가 한번 내려가 봤더니요. 비 오는 날에 부산 분들도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박형준만은 막아야 된다는 의지가 많았고 서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세훈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본인 선거보다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한 거 제가 인정. 저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최진 박사님. 왜 그러냐면 작년 최진 박사님이 유세차를 타고 유세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지 이랬거든요. 최진입니다. 뭐 이렇게 초반에 자기가 진짜 미국에서 오자마자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어디 무슨 치킨 사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잘하고 사투리를 써가면서 그래갖고 이게 성장하는 거구나 정치인으로서 점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눈물이 또 많아요. 많이 울었을 거예요. 김한규 대변인님도 눈물 난 적 있어요? 뭐 울컥하죠. 그거 순간순간 그치 매번 억울할 때도 있고 막 우리 심정을 못 알아줄 때. 막 근데 우리 최지은 박사님은 우리 대변인 몇 번 많이 운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별로 안 울었어요. 그나마 최선을 다했죠. 별로 안 울었고 저는 사실 우리가 부산에서 반전이 일어나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그랬죠. 우리. 끝까지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랬고 사실 이제 많은 그렇구나. 분들이 크게 진다라고 하셨지만 네네. 사실 제가 지역에 가면 지역 분들이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제 원래는 부산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맞은 적이 없거든요. 제 선거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건 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김영춘 후보가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네. 뭐 그 메시지라든지 그리고 그 진지하신 모습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비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결과 보고 제가 비리, 너무 좀 놀란 거예요. 수정할게요. 비리 의혹이 많았습니다. 네, 혹시나.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의미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네. 부산에서 안타까운 거는 부산이 항상 이제 민주나 진보였는데 3당 합당 이후에 갑자기 보수화가 됐잖아요. 그리고는 조금씩 이 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사실 작년 총선이 우리가 3석밖에 못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역사상 아마 최대였을 거예요. 43%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이제 30%대 초중반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이제 91년에 3당 합당 직후의 지지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이 한 번 예외고 다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될 것인지 다시 돌아가 버릴 건지 이제 여기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그 부산에 계시던 오래된 선배들은 민주당이 많이 젊어졌고 또 너네들 캠페인 같은 거 옛날보다 훨씬 잘하고 뭐 민주당이 굉장히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제가 예. 비리 의혹이라고 한 거는 저희는 그걸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두 분이 혹시나 네네. 또 여기저기서 명예훼손으로 또 누구 방송도 당할까봐. 그쪽에서 그럴 수도 있기 저는 때문에. 밤방송에서는 이런 개 XX 이런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혹시나 방송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시청자분들도. 근데 진짜 두 분 제가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네. 그러니까 혼자 선거할 때는 혼자 책임지는 거잖아요. 네. 떨어져도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근데 오히려 우리 후보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행해야 될 그리고 대변해야 될 캠프에 소속으로 하면서 뭐 얻은 게 있고 조금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참 최진 대변인이나 우리 김양기 대변인 이게 좀 큰 선거였잖아요. 사실 큰 선거였는데 치러보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지지자들의 결집도는 대선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현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근데 저는 이제 박영선이라는 4선의 장관까지 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간판 정치인이잖아요. 를 계속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현장 대변인으로 이제 같이 하면서 이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렇게 잘 소화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뭐 꼭 저 자리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한테 또 다른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되게 네네. 공부하는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사실 하루하루 뭐 힘든 거보다는 진짜로 이거 되게 운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영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뭐 되게 힘들었거든 일정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도 힘든 티를 절대 남 앞에서는 안 내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도 아주 그렇다고 기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답을 안 하고 자기가 이끌어가면서 불필요한 질문은 쳐내고 자기가 오늘 꼭 해야 되는 메시지는 어떻게든 전달해내고 아무래도 이제 언론계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 관리 능력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또 당내에 제가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원외였지만 이제 그때는 캠프 자체가 기동민 의원이 좌장이 되고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된 김원희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원외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국회의원이 돼갖고 똑같이 기동민이 지휘하고 초선 재선 의원들이 다 같이 하는 이제 4년 동안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캠프를 보면서 선배들의 전략을 짜내고 대응하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졌지만 제대로 못했다면 더 차이 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볼 수 있었고 좋았어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사실 이제 선거기획단을 하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한 거거든요. 당에서 사실상 이제 당사에서 선거기획단을 하면서 준비를 나름 우리가 오래 했는데 우리가 이 LH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을 못했고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좀 아주 좀 임팩트 있는 플랜 B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직력이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저도 그것만 믿고 있어요. 41명의 국회의원과 24명의 이제 구청장, 101명의 서울시의원이 있는데 우리가 조직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선거가 조직보다는 역시 구도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의원들도 되게 많이 뭔가 느끼신 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 서울 지도를 보면서 3년 후에 자기 똑같이 되면 위기감이죠. 전원 다지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구의원, 시의원이 있고 구청장이 있다고 해서 다음 선거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녀서 이긴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아니다라는 좀 겸손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선배들을 보면. 진짜 좋은 말씀인 게 이게 이번에 서울시장 이 4.7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보면 현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굉장한 본인들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 더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최지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캠프에서 열심히 하시고 김영춘 후보님 저도 서울이나 이쪽은 절대 질 거라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도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심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마 지겠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부산은 팽팽하든지 아니면 조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부산에서 사실 지지자들이 유세장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택시도 많이 타셨잖아요. 그리고 김한규 대변인님은 진짜 제일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지역구 도곡동에 있으면서 작년 내가 유세할 때랑 올해 1년 만에 좀 변화의 느낌은 분명히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작년 내가 유세할 때랑 이번에 그때는 되게 분위기가 좋을 때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올해랑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 좀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산에서 한 평균 정도 했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그래서 제가 한 8%로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지역구가 부산에서 1등 했어요. 근데 한 20몇 %로 졌어요. 부산에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뭐 20에서 30% 이제 그 동마다 이렇게 좀 다른데 그렇게 졌는데 이렇게 유세를 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이렇게 손을 흔든다든지 이런 분이 조금 작았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냉랭했는데 운동을 할수록 그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저희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뭐 전국에서 다 오셨잖아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에서 그래서 같이 이제 유세차를 타고 있는 중진 의원님이랑 이렇게 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좋죠 이랬더니 저는 이제 거기서밖에 선거를 안 해봤고 두 번째 선거고 제 딴에는 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진 의원님은 좀 부산보단 조금 편한 데서 선거를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황당해 하시면서 이게 분위기가 좋은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 박형준의 비리가 밝혀지고 처음에는 사실은 김영춘 후보가 말 바꾸기가 계속 시도되고. 그리고 김영춘 후보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인지도가 높진 않았어요, 부산에서. 근데 이제 그 인지도까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박형준은 인지도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었는데 이제 그게 생기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라는 게 중앙 전체에서 오는 거지 우리 부산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민주당, 서울, 부산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정권 심판론이랑 서울시장 선거랑 부산시장 선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만 이렇게 조금 더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큰 그림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몇 프로를 우리가 더 하느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프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게 예방주사 맞았다 이런 생각으로 좀 드는 게 사실 이제 이 민심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이번에 뭐 명분부터 시작해서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민주당 너네 잘할 줄 알고 180석이나 줬는데 뭐 우리 생각만큼 잘 못했다라는 거를 지금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알고 우리가 이제 고쳐서 대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예방주사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시 만약에 대선이 지금 뭐 오늘이든지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만약에 총선이 오늘이나 다음 달이잖아요. 그럼 부산에 영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더 좀 이렇게 각성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느낀 것 같고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은 저는 본인 선거 1년 전에 할 때랑 이번에 참 1년 만에 더 분위기를 느꼈을 텐데 저는 1년 전에 뭐 압도적인 차이로 졌기 때문에 결과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어요.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 민주당에서 대치동, 도곡동에 이렇게 그래도 가능성 있는 후보를 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대를 한번 했기 때문에 희망을 되게 가졌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저만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역시 안 되구나 하는 패배감을 그때 이미 가졌었고 이번 선거에는 그나마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별로 그렇게 열성적인 응원을 안 해줬다고 저는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오늘도 페이스북에 제가 그러니까 SNS에다가 1년 뭐 이제 전에 또 떨어지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잘 버틴 거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하는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강남에서 승리 꼭 해주세요라는 댓글을 보면서 진짜 되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이번 선거에서 저희 지역 보셨겠지만 뜨세요, 딴 데로. 90% 정도의 득표율을 가진 지역구들이 다 저희 동네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 그 옆에 대치동, 대치일동, 도곡동 이런 데가 그래서 이게 지난 총선하고도 또 확연하게 다른 이 강남의 정서. 선거운동하기도 되게 힘들었고, 앞으로도 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해결 방안 고민책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제가 있는 강남에도 통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1주년이었습니다. 그쪽은 거의 대구시 강남구예요. 그래갖고 그 정도로 거의 대구시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대구시 강남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김한규 의원님, 대변인님 지역구는요. 작년에는 그래 한 번도 여기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으니까 민주당 한번 쭉 뽑아보자라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번에 어땠냐? 니들은 안 돼. 니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 같이 여기 강남 서초는 어떤 심판인데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90%가 나오거든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김한규 의원님 지역구보다는 최지원 의원님 지역구가 좀 나아요. 거긴. 제가 참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김한규 대변인 앞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옥스퍼드와 하버드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참 지난 1년 동안 물론 이제 경조사 이런 데들은 많이 못 다니긴 했는데 제가 강남에 있는 사무실이 엄청 작은데도 불구하고 송파에 있는 지역의 사무실보다 2.5배 정도 가격이에요. 이게 강남이라고 해서 비슷하지도 않아요. 송파하고 강남은 또 사무실 비용이 천양지차예요. 또 그리고 강남도 을 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는 확연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나름 거기서 사무실을 내고 그래도 보이는 데 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보이는 데 내야 되고 그래서 나름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여하튼 좀 역부족이어서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이번 선거 때 끌어올리고 싶었는데 목표 달성 실패. 그래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건 송파와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네들도 강남으로 편성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절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이나 도곡동 사는 사람들은요, 송파를 강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노는 물이 달라요. 일단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이 노는 물은 압구정 로데오나 청담동 그쪽에서 놀죠. 요즘은 가로수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송파 그분들은 신천역에서 놀아요. 거기. 그러면 그분들 자체가 서로 강남이라고 전혀 치부를 안 해줘요. 근데 송파의 분들도 자기네들도 강남 프라이드가 또 생기는 바람에 하여튼 정치권으로 묶어버렸어요. 네. 하여튼 그런 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런 좀 그다음에 좀 가장 먼저 저는 생각난 게 좀 자고 싶다였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막 현장에 저는 옛날부터 카메라 들고 제가 막 따라다니는데, 솔직히 저는 이번에 박영선 의원님 하는 거 하나도 찍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던 게, 문재인 따라다닐 때는 반 죽음이에요. 좁은 재래시장에 문재인 대통령 찍을 땐 최하 카메라가 20대가 있어요. 그것도 윤물이 2인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그 몸싸움 하던 경험이 있어갖고요. 서울시장 선거 정도는 그냥 그 정도는 카메라로 합니다. 근데 가장 선거 끝나고 나서 뭐 하고 싶었고,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네. 감정의 동물이니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뭐 저는 진짜로 잠이 좀 부족했으니까 아직도 부족해요. 네, 그 이후에도 방송도 조금씩 하고 있고 좀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했지만 저희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면서 좁혀지고 있다가 사실 모 이벤트를 이유로 다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게 져야 된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 교훈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하고 있는 반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 다르지만 저는 선거 전략상으로는 저는 그거를 선거 기간 중에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할 거면은 20, 30대 유권자들 표를 못 얻고 있으니까 거기만 타겟팅을 해서 젊은 의원들이 20, 30대들을 챙기지 못한 우리 잘못. 내가 20, 30대인데 당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그래 나도 동의한다. 당신들이 활동을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도와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걸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안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민주당이 뭔가 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부심으로 정치인들이 사는 건데, 민주당에 대한 정체성과 이제까지 공약, 국정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잘한다라고 승부를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싶었던 거지. 근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죠. 제가 물론 당의 그런 전략가는 아니지만 내년 대선이 진다라는 거는 제 정치 인생에도 엄청나게 이제 먹구름이 끼는 거기 때문에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당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도 열심히 듣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당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하고 다른 사람이 내놓는 답이랑 모범 답안 맞춰보는 것처럼 같이 해보고 요즘은 사실 좀 쉬는 것보다 전 좀 마음이 급해요. 그냥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다가 그냥 쓱쓱쓱 이렇게 가다가 제 선거 지나고 1년이 금방 지나왔는데 이러다가 대선 지금 33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뭐. 분명히 두 분은 큰 역할을 하실 정치인들 같은데 우리 그래서 어떻게 잠은 좀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 못 자고 있는데 요번 주말에 좀 자볼까요?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트라우마 어떻게 좀 했어요? 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것 같아요. 선거 결과 그날 밤. 네. 그날 밤 어떻게 좀 지냈어요? 제일 괴로웠던 시간일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보쌈을 시켜 먹었어요.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긴장을 그쵸. 하고. 왜냐면 퇴근길 인사를 하느라고 그 퇴근길에 그 투표 동료 운동을 하느라고 하고 바로 8시까지 가갖고 출구조사를 봐야 되니까 당사에서 모여갖고 보쌈을 드셨군요. 저녁을 못 먹고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11시 정도 들어가서 먹으면서 하여튼 혹시나 하면서 또 저기 사전 투표가 열리기를 아니, 사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냥 반추해봤죠. 뭐 그냥 저는 그런데 선거 져서 힘들기는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얻은 것도 좀 많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방주사 맞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잃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국을 운영하고 있고 174석을 갖고 있는 절대다수 의석으로 뭐 국회도 계속 원하는 대로 입법을 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일은 아니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잘하면 되는 거라서. 네. 우리 최진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후유증이 좀 심각했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후유증이 그래요? 좀 심각해갖고 이분은 어떻게 또 다 마찬가지신데 저도 심각했고 지지자들도 심각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나마 우리가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방송 이런 것도 다 이제 좀 쉬고 제가 학교에서 뭐 수업하고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줌으로 좀 짧게 선거 기간에 하고 말고는 다 이제 뭐 이메일도 답장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쌓아놓고 선거 끝나고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마지막 날 사실 캠프에서 이제 후보님이랑 같이 여럿이 이렇게 출구조사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그때 뭐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30대 60 뭐 이렇게 뭐 30대 초반에 60대 후반 뭐 이래서 처음에는 2배 이상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는 뭐 지더라도 한 10% 뭐 이럴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기는 캠프에는 기자들이 막 몰리는데 진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고 별로 안 남았고 후보님은 이제 출구조사를 보고 자리를 뜨셨는데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서 좀 남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있다가 후보님 오셔서 이제 말씀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좀 다독이고 뭐 이러다가 굉장히 늦게까지 있었던 그런 그날이 있었고. 뭐 그 이후에 또 제 지역구에서 또 고생하신 분들한테 또 다 인사드리고 뭐 이러다가 주말까지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서 하여튼 가장 많이 득표율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상 받아야 돼요. 여기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었지만은 그래도 한 뭐 30% 정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일 열심히 하신 거니까 성과를 내신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한 30% 정도 25% 뭐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어느 지역구가 그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강남은 이번에 거의 한 강남은 더 할 것 같고 지난번에 졌던 데들은 다 그랬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7대3 나왔죠, 거의.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선거 저도 직접 현장에서 뛰어보고 그랬는데 벌써 한 10여 년 제가 한 15년을 지켜봤는데 운동하는 방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허구날 그 유세차 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좀 이번에 조금 회의가 들더라고. 꼭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선거 운동인가? 그 시간에 나름 자기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면 보좌관 2명 됐고 골목골목 다니고 인사 다니고 집 다니고 이런 선거운동 그런 거 느낌 없었어요? 그게 원래 너무 정형화돼 갖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선거운동인가? 그러니까 저만 혼자 지금 생각했던 건데 두 분 선거운동하면서 이거는 좀 그 시간 낭비 아닌가 그런 운동은 없었나요? 그냥 유세차를 하냐 마냐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근데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 현장에 모인 사람한테 대고 얘기한다기보다 언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언론이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방송을 안 찍어주니까 기사도 안 써주고 기사를 안 써주고 거기서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해야 방송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현장 대변인으로서 현장에서 이제 온 기자들을 상대하면서
기자들한테 기사 잘 써달라고 부탁하고 뭐 기자들이 짜증내면 죄송하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건데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얘기를 써달라고 하면 절대 안 써줘요. 그러니까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그런 면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전히 공중파나 뭐 종편을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제한적이죠. 숫자가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한계가 그러니까 있죠. 14일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 전역을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람들하고 이제 나누는 한두 마디가 임팩트가 있으면 또 그게 기자화돼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되는 거니까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다 이제 연출된 건 아닌데 하나하나가 사실은 후보는 시험을 받는 거죠. 대화 하나하나가 난처한 질문이 왔을 때 제대로 답을 해내는가, 후보가 머뭇거리고 제대로 답변 못하고 혼나고 이런 것들을 저쪽에선 찍어서 보도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 다행히 그런 상황은 거의 없어. 후보가 잘 보통 이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극복을 했는데, 근데 후보 말고 정말 수많은 캠프의 사람들은 또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SNS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예. 알아서들 선거운동하고 선거운동원에 네. 해당 안 돼도 시민들이 참 저는요 이번에 긍정적으로 처음에 저도 되게 막 멘붕이 왔는데 네. 왜 긍정적으로 봤냐면 제가 이번에 선거를 좀 분석을 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모두를 적으로 돌렸어요. 제 평가는 민주당이. 그 어떤 세대의 한 세대라도 좀 마음에 드는 그 정책이라는 게 뭘 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나 다른 정책들 중에 어떤 세대가 이익을 보는 어떤 정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 피해자라고 느낄 수 있는, 물론 언론이 굉장히 중간에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40대와 50대에서 이겼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20, 30대는 이념의 세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념 세대는 나이가 올라간 거죠. 저희 같은 40대, 네. 50대가 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못 찍는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20, 30대의 문제, 그걸 뭐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니까 뭐 굳이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고 싶지는 않는데 그 후유증 극복을 떠나서 민주당이 만약에 본인들이 결정권이 있는 어떤 나중에, 저는 분명히 두 분이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의 큰 자산이고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사람을 좀 잘 봅니다. 근데 내가 결정권이 있고 그랬다 그러면 민주당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언론의 공격도 받고 지지자들한테도 공격도 받습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당이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저는 선거의 본질이 51%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못 갖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탄핵 이후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80%까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51%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전략이 없어도 그냥 이기는 거였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51%를 어떻게 채우느냐라는 게 이념적으로 딱 갖다 놓고 진보하고 보수가 있고 중도 여기까지가 51% 이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절대 뭐 중도를 잡아야 되는 게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지역일 수도 있고 세대일 수도 있고 직종일 수도 있고 재산차일 수도 있고 어딘가로 잘라서 그게 여러 가지로 51%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요. DJP 연합이라는 건 결국 지역으로 호남과 충청으로 묶은 거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럽 국가에 보면 결국 예를 들어 이민 세대를 잡거나 노동자층을 잡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51%를 인위적으로 맞춰서 그거를 한 20, 30년 동안 이제 굳건한 당의 지지층으로 만들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눈에 쉽게 보이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갖지 못한 20, 30대를 가져와야 되는 건 1순위가 맞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목표가 20, 30대하고 중도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도가 답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민 표를 우리가 과연 갖고 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민주당은 네. 집 한 채 있고 집 두 채를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고학력 지식인들 아니면 진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40, 50대의 어떤 이념 세대 가치관으로 이제 지향을 하는 분들인데 네. 그런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더 확장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이제는 네. 직업이나 지역 뭔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략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전략이라고 할 때는 보통 하나하나 구체적인 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략에만 매몰됐지 이렇게 롱텀 플랜이나 그 20년 수권, 100년 수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안타깝지만 제가 당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러지 않아도 80이나 갖고 있었고 점점 줄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이 50% 넘어서 대선은 이길 거라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내 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되게 진지하게 이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51%를 채워내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50%를 못 넘었잖아요. 그래서 41.1%. 네, 우리가 가졌던 80%라는 건 사실상 문재인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 일부 하여튼 온건 보수 쪽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했던 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라지는 거고 이제는 임기가 끝나시고. 근데 지난 대선은 안철수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80%는 그렇죠. 결국 안철수를 뽑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인데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20년 집권이 가능한 건데 이제는 지역은 아닌 것 같고 이슈가 그렇죠. 계속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뭐 영남 후보론 호남 후보론 얘기인데 이거는 되게 약화되는 것 같고 또 안보도 이제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종북 마케팅. 네, 우리가 영남 후보를 해갖고 영남 분들이 우리를 다 뽑아주면 좋지만 이제는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을 우리가 얘기하긴 좀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고민을 조금 좁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저는 한 글자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효능감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는 게 딱 와닿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정치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51%를 만들어요. 민주당은 나의 이익을 위한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니면 나의 가치관과 완전히 부합하는 이렇게 느끼는 51%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앞으로의 민주당은 몇 개월 내에 전략을 이런 데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야,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미리 들었으면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정책을 하고 뭐 해도 사람들이 그냥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난지원금이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는 사람들이 뭐 조회할 필요도 없이 나도 해당돼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별지급과 보편지급할 때 우리가 처음에 선거 끝나자마자 야 선거 이길 마음이 없었구나. 선별지급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감은 있지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먼저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민주당도 올드화됐다. 그래갖고 우리 김한규 대변인이 말씀한 것 같이 51%를 만들려는 전략이 없었다는 건 동의합니다. 뭐냐면 그냥 민주당은 20, 30대는 그냥 우리 지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20, 30대는 진보. 30, 40대도 우리 지지. 저쪽만 그래서 늘 우리가 노인들 뭐 놀러 가게 하면 된다. 근데 이번에 제대로 당한 거죠. 20, 30대가 진보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탈이념세대라는 걸 느꼈을 거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민주당에서 아직 좀 되게 우려하고 있는 게
목소리 좀 크게 내주십시오. 윤석열이 후보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윤석열은 흠이 많은 사람이고. 저도 그거 경계해야 되나. 근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흠이 많은 거를 국민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흠이 있다고 해서 후보를 안 뽑는 게 아니라는 걸 요번에 보여줬잖아요. 누가 봐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냥 안이하게 후보가 우리가 나을 텐데 누가 되든 윤석열보단 낫겠지. 또 한 가지 그래도 우리 안철수가 설마 단일화시켜 해주겠어. 안철수 덕분에 어떻게 3분지계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식의 조금 뭐랄까 하여튼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좀 뭐라고 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 나가서 쳤어요. 아니 그거보다 이제 의원이 있고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있고 사실 당이라는 게 좀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능력껏 좀 얘기를 해볼 테고 이런 이제 진보 매체에서 전략을 같이 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어떤 동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이 또 집단지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되게 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디어를 두 분이 앞으로 좀 자주 시청자들과 우리 지지자들과 공감하는 내용을 좀 자주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 말에 진짜 100% 찬성하는 게 흠이 있으니까 날아간다? 이 공식은 이미 2008년에 깨진 거예요. 이명박 정권 14번명과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다 투표를 했거든요. 그때 그냥 반 노무현 정서가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조중동이고요. 우리 최진 대변인님은 내가 당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우리 김한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겟팅, 제가 좀 세대 정확히 제가 좀 알아듣기로는 20대를 위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 30대, 40대에게 민주당 이 정책은 나에게 해당된다. 그럼 피부에 와닿는 효능 있는 정책을 좀 실현하자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본인이 당대표다. 본인이 결정권이 있다. 해보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했는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크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 최진 대변인님 말은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일반 정치인들이 얘기하지 않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이 제 생각에 별로 없어요. 이런 말을 제가 이제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 이건 민주당의 잘못도 아니고 뭐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까지 정책까지 할 만큼 아직까지 진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책 보고 하는 선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막 공약 막 이렇게 하니까 정책으로 뭐 선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당이 지금 검찰개혁 알겠어요. 우리 당의 원하는 방향, 언론개혁까지도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알겠어요. 근데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 아시겠어요? 우리 당의 경제정책 방향 아시겠어요? 너무 많은 곳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에 많은 아젠다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찰개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빨리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그것도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찰개혁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플랜이 있고 경제에 대한 플랜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가 기억나는 부동산 정책은 두 채 갖고 있으면 죽어. 한 채 안 팔아? 근데 이게 실패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정부에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우리나라의 관료는 굉장히 그 관료 집단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장차관이 되는데 그분들은 새로운 혁신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시지만 그 전까지는 누가 결정하는 것을 실행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고 그게 관료사회인데 그럼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은 부동산 정책에 보면은 지금은 결정을 많이 하시지만 한동안은 정부가 결정을 하고 혹시 잘못되면 당은 그것을 방어하는 기능만 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의 비전을 하는 곳은 과연 어딘가? 그럼 청와대인가? 근데 청와대는 관료와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런 비전 제시하는 역할이 그동안 좀 비어 있었던 게 아닌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좀 뭐 아주 훌륭한 리더 한 명이 원맨쇼였던 경우가 많고 당 내 그런 시스템이 좀 없었다는 게 이제 그게 하나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드리면 청와대는 관료 조직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국회 입법을 하는 기관으로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조율하고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게 그런 정책들을 맡기고 잘못됐다고 반응이 안 좋으면 민주당은 방어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주당의 노선이 되게 분명한데 그렇죠.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있어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만큼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당 내에서 우리의 방향은 이거야. 뭐 이번 대통령, 다음 대통령 나갔어야 된다. 그런 게 우리가 있었나라는 반성이 들고 그게 이제 당의 정책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관료주의가 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공서열화 뭐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그 내공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러면서 2030은 얘네들 아직 어리니까 좀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의 표도 덜 들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굉장히 어느 세대 특정 세대 뭐 특정 집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그동안 정부가 그렇게 굴러온 것이 아닌가, 당이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 이 두 가지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굉장히 순화적으로 얘기하네요. 그래요? 저는 아슬아슬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느끼는 당의 문제인데 그렇죠.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청와대랑 대립각을 세운다. 여러분들의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첫 번째 그러니까 뭐 다 동의하고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정치를 1, 2년 할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당의 지도부가 되고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진짜 당이 그런 정책 역량을 강화해서 뭔가 이제 정부의 10년, 20년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당이 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두 분 보면 이런 분들 국회에 왔고 왜 아니요 있어요.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눈에 띄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주목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도 보면 정당론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되고 근데 이게 인기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당내 혁신 문제를 얘기할 때는 조심스럽거든요. 이런 게 이슈화 되지 않아요. 이슈화 내는 건 여성 몇 % 비율 할 거냐, 청년을 몇 살로 할 거냐, 공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자꾸 이슈화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남들이 관심 없고 안 알아주는 거에는 결국은 이제 뒤로 밀리는 거죠. 이슈가. 제가 이번 뭐 초선 5인방 그래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얘기는 뭐 두 분에게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제가 우리 초선 5인방들 뭐 다양한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건 있지만 이분들에게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초선에게 바라는 것은 4년만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생활을 좀 해달라. 4년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초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로 만약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분들이 4년만 나한테는 어떤 난 지역구가 없어. 그럼 또다시 비례대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에겐 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정말 욕을 먹든 뭐하든 진짜 당내에서 앞장서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초선들에게 가장 제가 아쉬운 거는 이미 또 한 번 국회의원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이미 어떤 특정 거물급 정치인들의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제 판단입니다. 어디까지 오해일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미 초선들이 재선을 준비하는 초선들이 많을수록 그 정당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원외에 계시지만 민주당의 인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방송 딴 데서 뭐 정치 분석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우리 두 분 모셔다가 정치 분석도 필요할 땐 하지만
인간적인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네.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 여기 오실 때요, 하루 일정을 다 소화하고 제일 피곤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갖고 네. 가끔 본인 얘기하실 때랬는데 되게 피곤하고 우리 최재현 대변인님도 애써 이렇게 웃어주시는데 두 분 정말 좋은 정치인들 잘 이번 많은 경험하신 것 같아요. 네. 느낀 것도 많으신 것 같고 해도 안 되는구나 같은 절망감도 느꼈을 것 같고 야 내년 내 지역구 이거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 대선은 무조건 이깁니다. 대선은 그렇다 치고 3년 후에 여기 지역구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그때 할 생각하고 많은 고민들이 교차할 것 같은데 혹시 알아요? 안철수가 당을 크게 만들어갖고 보수가 쪼개져갖고 강남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는 벌써부터 민주당 고민할 게 없는 게 대선만 잡으면요 어떤 또 역량이 또 분위기가 또 선거는 바람이니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지금 응원들 하고 계시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정치 제법일세. 제법일세가 뭐냐요? 그랬더니 경제의 제자와 법률의 법자를 따갖고 제법일세라고 지은 거고 이번에는 최지은 박사님이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응원하시는 두 분. 네, 저희가 부산에서 이기고 왔어야 되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가 지니까 당 내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비판 의견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다 이제 들어야 되고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되지만 또 잘 극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결국은 정치나 선거는 정책 선거고 정책 정치가 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에 우리 지역구가 1등을 한 이유도 가덕신공항이 거기 있어요. 가덕신공항이란 정책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메시지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좋은 정당으로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한규 대변인님.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 당원들 지지자들이 뭐 SNS나 이런 방송에서 댓글이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 저 정말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거에 불만이 있고 그 불만도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 다른 그런 정치인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당원들 중에서도 뭔가 본인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현상 자체는 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가지 그냥 애정만 버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냥 지쳐서 포기하고 손을 놔버리면 이 51% 연합하기 전에 우리가 30%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 고정 지지층이 무너져 버리면 민주당 끝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있을 땐 불만을 표출하시고 사라지지만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사라지지 않는 동안 우리 김한규하고 최지은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쓸모있게 쓰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당도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좀 기분 좋은 소리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면 촛불 시민들 사이에서는요. 네. 두 분이 제가 보면 1, 2등 달립니다. 정청래가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사이에서.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저 김남국 있잖아요. 김남국도 안 되고 왜 그러면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현재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전혀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후보님이 마지막 유세를 할 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지역위원장들과 이제 후보님과 이렇게 다 같이 서 있는데 생각보다 저를 많이 알아보시고 막 사진 찍자고 막 이러셔서 주변에 계시는 다른 정치인들이 최지은 이렇게 인기 많았어?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의 상당수가 개국본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100만이에요. 네. 그래서 두 분들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정치, 경제, 법률 일세 에피소드 4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